남도의 젖줄 영산강. 그 주변으로는 기름진 들녘 나주 평야다. 이 일대엔 고분이 즐비해 있다. 대략 500~600기 정도. 나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도읍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고분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그 비밀을 밝혀줄 고분이 발굴됐다. 한 봉분에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나주 보감리 3호분. 사상 초유의 아파트형 고분이다. 정말 신기하지요? 이 한 봉분 안에 이렇게 많은 무덤이 있다니. 그야말로 아파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규모도 아주 놀랍습니다. 이 나주 보감리 3호분은 이 전체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략 그 한 변이 40m, 높이가 6m에 달합니다. 이 고분 중에서는 대형급입니다. 이 고분은 고대 부족 사회에서 삼국시대까지 축조된 이 지배층의 분묘로서 이 고대 사회를 파악하는 아주 상징적인 유적입니다. 이 대개는 지배자 한 사람의 무덤인데 이 고분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쪽 면입니다. 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이 길 안쪽으로는 이 무덤방의 형태를 갖춘 것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움푹 파져 있는 이곳이 옹관을 묻었던 곳입니다. 자, 다른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이 서쪽 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무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보이시죠? 또 이 위쪽에는 이렇게 관 놓는 자리를 돌다짐한 것도 있군요. 어떻습니까? 이 안에 이렇게 수많은 무덤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무덤이 왜 만들어졌고 또 이 안에는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주 보감리 3호분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영산강 유역에 고분이 많은 이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대사의 한 단면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런 아파트형 고분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들판에 솟아오른 나지막한 동산. 나주에선 이런 동산이 곧잘 눈에 띈다. 저 나무 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평평한 들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 저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것 보다가 조산이라고 그래요. 어르신들 내는 말씀에 예. 그 조산이다 하는데 이 경정리를 우리 사회도 그랬어요. 경정리를 때 저놈을 들어 내고라고 팽창하고 있으면 경역지를 만들었으면 그거 아니냐. 근데 가서 보니까 암소리가 나서 못 들었는데요. 그 어르신들 말씀 들어본다 같으면 저기가 무슨 박씨들 선사이라고 그래요? 제가 나주 다시면 보감리의 고분들도 발굴 전엔 원래부터 있던 동산으로만 생각됐었다. 예전엔 7개의 동산이 있었는데 경지를 정리하면서 4개만 남았다. 이 가운데 3호분은 최근까지 한 문중의 선산이었다. 그 덕에 도구를 묘연할 수 있었다. 발굴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이나 이루어졌다. 드물게 긴 작업이었다. 발굴이 끝난 지금 3호분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모두가 무덤인 것이다. 앞쪽에 길을 내고 그 안쪽에 무덤방을 만든 이것은 횡혈식 석실묘다. 모두 12기가 있다. 가장 많은 무덤 형태는 옹관묘, 무려 22기나 되다. 현재 옹관은 따로 보관돼 있어 묘자리만 보인다.
돌로 무덤방을 만들면서 입구는 옆으로 낸 횡구식 석실도 있었다. 이 밖에도 석곽이나 목관 등 3호분엔 각기 다른 무덤 형태가 7가지. 매장 시설은 총 41기로 밝혀졌다. 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의 아파트 고분인 것이다. 유물도 여러 점 출토됐다. 이런 토기는 영산강 유역에서 흔히 나왔던 것들이다. 신분을 알리는 유물도 있었다. 말을 장식하는 마구류. 머릿부분에 석장의 꽃잎을 조각해 정성 들여 만든 칼. 은으로 제작한 관식과 금동으로 만든 신발 등이 나왔다. 유물은 자그만치 300여 점에 달했다. 모두가 3호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것들이다. 우선 유물을 통해 3호분의 조성 시기가 파악됐다. 그리고 봉분 단면을 통해선 형성 과정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상층, 중층, 하층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하층에 있는 것은 이미 기존 그 온관묘들을 사용했던 그런 그 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층에 할 때 당시는 이제 석실부 96 석실 1호 부분이 축조하면서 동시에 그런 그 성토 과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조성된 기간이 꽤 길었겠네요. 그렇죠. 진폭 자체는 아마 적어도 온관 그 서남 공연에 있는 3호 온관이 시기적으로 일단 한 3세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6도 석실부분을 일단 한 5세기 말에 6세기 정도로 본다 보고, 또 저쪽 서편 쪽에 있는 그 행렬식 석실 같은 거는 또 늦은 시기에 7세기 정도까지 내려온 게 있으니까 적어도 그 진폭 관계가 한 300~4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처음 3호분 자리엔 옹관묘들만 있었다. 그 위에 대형 석실이 만들어지면서 봉분이 조성됐다. 마지막으로 경사면을 파고 새로운 무덤들이 들어섰다. 이렇듯 3호분은 3단계에 걸쳐 만들어졌고 그 시기는 3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였다. 이 무덤은 이 400년간에 걸쳐서 41개의 무덤방을 갖춘 3층짜리 아파트 고분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3호 옹관으로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이때가 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석실이나 석곽 등 새로운 무덤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 고대의 매장 풍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고분에 묻혀 있는 주인공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일기엔 옹관묘만 12기 있었다. 전체 옹관수의 절반이 넘는 옹관 전용기인 셈이다. 옹관이란 항아리처럼 생긴 관을 말한다. 관 전용으로 만든 것도 있고 생활 토기를 대용으로 쓰기도 했다. 내부엔 시신과 함께 부장품을 넣었다. 철기 시대였던 만큼 각종 철 제품과 당시 보배로 여겼다는 구슬들이 발견됐다. 이기에 해당하는 무덤들로는 석실과 석곽, 옹관 등 16기가 있다. 이때 이 고분의 봉분이 조성됐는데 남쪽 중앙에 위치한 석실분을 만들면서였다. 96년도에 발굴돼 96 석실이라 부른다.
3호분에 등장하는 최초의 석실이자 대표격인 곳이다. 내부의 무덤방도 가장 크다. 3평 정도 규모에 높이도 2m가 훨씬 넘는다. 축조 방법을 볼 것 같으면은 거의 그 밑에에 있는 그 큰 그 화강석을 가지고 거의 수직으로 쌓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높이에 와서는 그 모를 죽이는 그러한 축조 방법이 보감리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틈 사이사이에도 보시면은 아주 잔돌들 깨진 것들을 가지고서 그 섬세하게 그 공간을 남기지 않고 전부 그 끼워서 만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무덤의 주인공이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를 모시는 그런 그 석실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굴 당시 이곳엔 4개의 옹관이 놓여 있었다. 기존의 옹관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석실이라는 새로운 무덤 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유물 중엔 칼과 금동 신발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서 이곳은 수장급의 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호분의 마지막 단계인 3기에선 옹관묘 대신 석실이 대거 만들어졌다. 그중 대부분은 서쪽면에 위치해 있다. 이때 석실은 커다란 돌을 잘 다듬어 축조됐다. 96 석실에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이다. 3기에서도 수장급의 묘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됐다. 남서쪽에 자리 잡은 7호 석실이다. 봉분 경사면을 파서 먼저 기다란 길을 내고 안쪽에 다시 그보다 좁은 길을 만들었다. 여기서 저 대골 굽고가지고 석실 입구는 돌문으로 막았다. 워낙 무거운 돌이어서 발굴 당시 꽤나 애를 먹었다. 켜켜이 쌓여있던 흙먼지를 걷어내자 유물들이 드러났다. 기골이 있는데도 시신이 있었을 머리맡엔 돌로 만든 베개와 금 장식들이 널려 있었다. 동쪽에 있는 부분에 벼슬아치가 사용했을 관모 일부분과 칼도 보였다. 조사 결과 이곳은 유력한 신분의 부부 합장묘였다. 이게 남자 쪽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몇 개의 무덤에선 인골도 발굴됐다. 오랜 세월 한 봉분에 계속해 무덤을 썼던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은재 관식이 요 두개골 머리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무덤에 속한 그 피장자들은 적어도 96 석실 자체가 제일 먼저 축조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그 관계, 뭔가 어떤 혈연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전통성을 잇는 그러한 그 계통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서 이 지역의 한 곳에다가 무덤을 축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400년 동안 조성된 나주 보감리 3호분. 여기엔 고대 이 지역을 지배한 수장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3호분이 조성되던 3세기의 우리 역사를 보면 이 한반도의 서남부는 마한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마한은 기원전 2, 3세기에 형성돼서 이 백제 멸망할 때까지 쉬운 4개의 소국으로 연맹체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중 몇 개의 소국은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매장 방법은 주로 이 옹관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옹관묘가 이 영산강 유역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옹관묘의 분포도입니다. 이 옹관묘는 기원전부터 이 땅에서 사용된 고대 무덤 양식 가운데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황해도 일부 지역과 이 경기도 이남 전 지역에 걸쳐 해안을 따라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강 유역이 역시 유독 눈에 띄죠. 이곳에서는 이 옹관이 아주 무수히 발굴이 됐고,
또 다른 것보다 아주 늦은 시기인 6세기 중반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곳의 매장 방법은 다른 곳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옹관을 하나 묻고 봉분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옹관을 묻고 또 묻고 하는 식의 이 다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산강 유역에는 대형 옹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 키보다도 훨씬 큰 2m가 넘는 그런 옹관도 많이 있었죠. 또 옛날에는 이 옹관의 입구를 또 다른 옹관으로 막아서 이 전체의 길이가 3, 4m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관치구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이 고고학계에서는 이 영산강 유역의 마한 사회를 옹관묘 세력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옹관묘 세력은 어떤 성격체고 또 그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됐던 것일까요? 삼호분에선 모두 27개나 되는 옹관이 출토됐다. 하나의 크기가 1.5m를 넘는 것도 9개나 됐다. 이처럼 큰 옹관을 그 옛날 어떻게 만들었을까? 옹관묘 세력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이 질문을 실마리로 잡았다. 마침 옹관 제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 찾아가 봤다. 댐 공사를 앞두고 유적 발굴이 한창인 장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목포대 박물관의 연구원인 박철원 씨다. 그는 옛 방식을 시도해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군요. 예. 이거는 왜 구멍을 뚫으셨어요? 지금은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물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중심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온갖 기형이 예. 일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레가 아닌 이 말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옹관은 띠를 만들어 올려 쌓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2m를 올린다는 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재료는 점토와 모래 일종인 마사토, 여기에 잘게 썬 건초를 섞어 결합력을 높였다. 올린 띠는 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다듬고 말목에 매단 실로 원형을 맞춘다. 올려주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말린 뒤에 다시 한 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엔 꽤 여러 날이 걸린다. 그러면 굽는 건 어떻게 구울 수 있겠습니까? 구울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구울 때는 이게 옮기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가만히 있다면 크기도 있지만은 아직 초벌구이도 않고 바로 굽기 때문에 굉장히 온간이 약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옮겨서 간다면 금방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정해 본 결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가마를 씌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숯가마 형식으로. 이거보다 더 큰 예. 가마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가마를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예. 옹관 하나에 일회용 가마 하나. 옛날엔 이런 식으로 구웠을 것이다. 대형 옹관을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은 이처럼 대단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굽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도 성공작은 한두 개에 불과하다. 이렇듯 만들기 힘든 대형 옹관이 굳이 필요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수장급의 관이었기 때문이다. 영산강 유역엔 이런 대형 옹관을 묻은 고분들이 많다. 당시 규모가 큰 고분 하나를 축조하는 데엔 엄청난 인력이 소요됐다.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흙을 파서 나른다고 생각했을 때 동원된 연인원은 5,000명쯤으로 계산된 바 있다. 마한의 소국들에 불과했던 이곳에서 대형 고분을 조성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3세기 때부터 고분이 대형화되면서 4세기, 5세기에는 직경 30m 내지 50m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으로 발전하는데 그러한 대형화의 계기가 배경이 무엇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세기 중엽경이 되면은 서울 한강 남쪽에서 본격적인 고대 국가로 출범하는 백제가 바로 이제 마한을 압박하면서 마한을 소국들을 하나하나 편입해 나가게 되는데요. 3세기 후반대에 이르면은 당시 마한 54개국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목지국이 백제 수중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력 마한 세력들은 기존의 소국 상태로 분리된 상황에서는 점점 남아오는 백제하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산강력이 하나의 큰 세력으로 통합이 되고 그러한 통합된 새로운 규모에 걸맞는 대형 고분의 축조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형 옹관 고분의 하나인 나주 신촌리 구호분. 이곳에선 금동관을 비롯해 수장의 위세품들이 다량 출토됐다. 이들 유물을 보면 당시 세력의 크기는 백제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고대 이전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청동기 시대 때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지역에는 2만 기가 넘는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비옥한 농경지를 기반으로 많은 그런 고인돌 집단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역시 이제 고대에 들어와서도 그 소국들이 여러 이제 농경지를 배경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다가 역시 그 사회적인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역시 그러한 경제력이 뒷받침돼서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다는 이점도 있다. 고대 교통로의 중심은 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선 철이 산출됐었다.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은 남평면이 있습니다. 이 남평면의 통일신라 때 이름이 철야현입니다. 쇠철자에다가 쇠불릴 야자, 야철, 바로 제철 산업과 관련된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남평면의 백제 때 이름이 신러산현입니다. 실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가 산출되는 산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나주 세력이 강력한 철산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번성의 한 비결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단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국가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또 국력의 어떤 잠재적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주 세력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나주 지역의 장대한 규모의 고분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세력들을 아우르면서 영산강유역 만연맹의 어떤 우두머리, 맹유로서 불림할 수 있었던 한 배경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현재 나주는 철산지가 아니다. 그런데 철과 관련된 지명이 있다. 봉황면의 철천리다. 정말 철이 생산됐었는지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철천리의 한 부락인 철야 마을. 수소문 끝에 마을 노인으로부터 철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안내한 곳은 마을 뒷산. 한 100m, 50m가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수직으로 빠졌어요. 여기에 철을 캐던 굴이 있고 60년 전만 해도 채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광주에 있는 그 부자가 그분이 여기하고 저희 동네 옆에 철야 옆에 그 동네에다가 철을 부수는 거 발동기를 놓고 부수는 기계까지 다 놓고 그때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천혜의 환경에 철산지가 있었던 영산강유역. 그 배경을 기반으로 이곳은 후기 마한의 중심지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다. 나주 일대에 고분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것은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이 금동관을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이 꽃갈 모양으로 된 이 금동모 바깥으로 나선 모양으로 이 관식을 부착시키고 이 구슬 장식도 되어 있군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아주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인 것이 당시 이 관을 썼을 그 수장에 아주 위풍당당한 기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마한의 마지막 근거지로 연맹체를 구성했던 영산강 유역에는 왕이 있었고 이 금동관의 주인은 그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연맹체는 이 단순한 부족국가의 단계를 넘어서 이 고대국가 직전의 단계로까지 발전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 아파트 고분인 보감리 3호분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3호분에서도 이 수장의 위세를 알릴 수 있는 유물이 여러 점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고분의 대표격인 96석실에서였습니다. 이 내부가 꽤 넓군요. 이곳엔 이렇게 이 지역의 토착관인 옹관이 이 내벽 모서리에 각 하나씩 총 4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입구 쪽에 있는 이 옹관 옆에서 그 유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신발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신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청동에다 금을 입힌 금동신입니다. 왕이나 또 그 이외의 세력가들을 상징하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금동신이 주목받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3호분에서 출토된 금속 유물들은 모두가 문화재 연구소로 옮겨졌다. 금동신도 다른 유물들과 함께 항원 항습실에 보관됐다. 96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은 한 켤레. 우선 형태 파악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이 짝은 뭐 거의 파손돼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흙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만 있네. 워낙 부식이 심했지만 남은 형태와 표면의 장식들은 확인됐다. 스파이크와 물고기 장식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표면의 흙과 녹을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원형 보존을 위해 약품 처리를 한 후 접합시켜서 복원했다. 그 결과 오른쪽 금동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27cm, 표면엔 문양이 조각돼 있고 동그란 금판인 영락과 물고기 장식이 달려있다. 바닥엔 스파이크도 있다. 외형적인 특징은 뭐 여태까지 그 금동 신발들이 그 많이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그 보이지 않는 바닥에 그 고기 문양을 조각해서 여기다 부착시켜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 측면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그 육각형 즉 귀광 문양을 도드라지게 해서 그 안에다가 꽃잎을 조각한 이러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금동신을 재현해봤다. 모습은 정교하고도 화려했다. 당시에 세련된 세공 기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그 금동 신발은 그 신라나 백제 이러한 그 고운 유적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들은 주로 그 왕급 무덤에서 출토가 되었고 백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금동 신발을 보수한 그런 그 금실로서 바닥이나
뒤축에 또 스파이크도 보수한 흔적도 있고 이것을 보면 또 의식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부장품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동신이 출토된 곳은 16군데. 나주 금동신을 다른 것과 비교해보기로 했다. 백제의 대표적인 금동신은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것이다. 바닥엔 스파이크가 달렸고 당초 문양이 조각돼 있다. 측면에도 역시 같은 문양이 있고 영락과 구슬로 장식돼 있다. 신라의 고분인 황남대종. 여기에서 출토된 금동신을 보면 표면은 T자 문양을 엇갈려서 조각했고 역시 영락을 달았다. 이런 영락은 바닥에도 있는데 스파이크는 없다. 비교 결과 나주 금동신은 백제나 신라와는 달랐다. 고대 영산강 유역은 뛰어난 세공술로 독창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금동신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400~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의 문양이나 장식 등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대 영산강 유역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 상당한 문화 수준을 구가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 물고기의 이 문양을 좀 보시죠. 살아서 꿈틀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다른 금동신에는 전혀 없는 이 독창적인 물고기 장식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에서 나온 요패인데 왕이 찾던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역시 물고기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 물고기는 권력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동신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이러한 물고기 장식을 덧붙임으로 해서 권력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고기 장식을 단 금동신이 몇 해 전에 해외에서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웃한 일본에서입니다. 나주와 일본에서 비슷한 금동신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 85년에 발굴된 일본 나라현의 후지노키 고분. 조성 시기는 6세기 말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 내부엔 다른 유물들과 함께 금동신이 있었다. 표면의 문양과 장식들은 나주 금동신과 흡사하다. 물고기 장식까지 닮아있다. 나주 금동신이 출토되기 전만 해도 일본에선 한반도와는 다른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유물로 여겼다. 이번에 후지노키 고분의 금동 신발을 실현할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물고기 장식이 좀 사실적이 아니고 도식적인 그러한 좀 딱딱한 그러한 장식을 한 것 같고, 보감에서 출토된 이 고기 장식은 아주 사실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줘서 이 보감리 출토 금동 신발이 일본보다는 한 수 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6석실의 금동신은 후지노키의 것보다 100년가량 앞서 있다. 그렇다면 나주 지역의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일까? 96석실분이 출연하기 하는 시기까지는 6세기 전반이 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전남지방이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기보다는 다소 독립적인 입장에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요, 그런 유물들이 단순히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달됐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지역이 다소 백제와 독립적인 상태에서
세력을 가지고 또 개방적인 입장에서 백제와도 교류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했다는 입장에서 일본과의 어떤 유물의 그 유사성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고대 영산강 유역은 일본과 교류했고 그것은 바다를 통해서였다. 나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남 군곡리. 이곳에선 마한이 일찍부터 해상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군곡리 폐종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형성된 생활 유적지다. 여기에서 다량의 생활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 속에 중국의 문물이 있었던 것이다. 폐각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물하고 같이 쌓여 있어. 이거는 이제 유난히 폐각층만 많은 것이. 여기에는 중국 화폐가 나왔습니다. 중국 신나라의 화천이라는 화폐가 나왔는데 그게 AD 1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화폐가? 예, 그 화폐뿐 아니고 중국에서 유행했던 그 점을 쳤던 복골이도 나왔죠. 예, 복골이 다량으로 출토됐는데요. 그런 화폐라든지 복골이라든지 또는 뭐 토기의 제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어디로 통해서 들었냐면 바로 바다를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화폐인 화천의 출토. 이로 미루어 마한은 이미 1세기에 중국과 왕래했던 것이다. 그것은 곧 해상 교류였다. 함께 출토된 낚싯바늘은 원양 어업용, 그만큼 바다에 익숙했다. 기록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진서에 마한의 신미국과 20여 국이 282년에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영산강 유역의 소국들로 추정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을 비롯해 마한 세력이 원거리 항해를 했던 또 다른 증거가 부안에서 발견됐다. 이곳 변산반도 돌출 부위 절벽 위에 바다를 향해 수성당이 서 있다. 최근까지 해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수성당 뒷편은 평지다. 바로 여기에서 고대 해신제를 지냈던 제사터가 발굴됐다. 범위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예, 요 분분한 곳입니다. 출토된 유물들로 볼 때는 백제 유물도 있고 그리고 마한 시대의 유물도 보이고 그리고 일본 유물, 가야 유물들까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나 가야와 교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제사를 지는 그런 흔적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말 모양의 토제품은 해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을 것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론 3세기 마한의 토기가 있다. 이 밖에 중국 도자기와 일본에서 출토된 바 있는 제사용 석제품들도 있었다. 고대엔 배들이 연안을 따라 항해했고 기항제에선 이렇듯 해신제를 지냈던 것이다. 당시의 항로가 삼국지 외인조에 기록돼 있다. 한사군의 하나였던 대방에서 출발, 마한과 가야를 거쳐 외에 이르는 해로가 있었다. 지도로 작성하면 서해와 남해를 통과하는 연안 항로가 만들어진다. 서해와 남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서양의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일으키게 했던 그 근거가 되는 그 지중해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중국 대륙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의 대단히 중요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서해와 남해인데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서남해안 영산강유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항로의 요충지였을 영산강 유역. 그들의 원거리 항해용 선박은 어떤 것이었을까?
당시 한반도의 선박은 배 모양 토기로 남아있다. 대개가 통나무 배 형태의 노거리가 있다. 하지만 노만으로는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없다. 물론 당시의 항해술이라고 하는 것이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바람의 조건 또는 배의 성능 또는 항해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배 모양 토기에서 나타나는 흔적 중에는 선미 부분에 당시에 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를 꽂았던 흔적도 일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비록 배 안에는 돛대를 세웠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주 원시적 형태의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원시적 형태의 돛을 혹시 달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노고리와 키를 꽂았던 자리가 있는 이것을 토대로 고대 선박을 영상 복원해봤다. 배 앞뒤 쪽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치켜 올려져 있다. 옆쪽에 매단 여러 개의 노는 물살을 가르고 배 후미의 키는 물기를 잡는다. 그리고 돛은 바람을 받아 속력을 높인다. 고대 영산강 유역은 이런 배를 타고 멀리 중국과 일본을 오갔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한 사회, 특히 영산강 유역에서는 이런 배를 타고 활발히 대외 교류를 했을 만큼 꽤 성숙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 개척에 있어서는 늘 노력을 해왔고 또 역사상 이런 노력을 했던 시점을 찾을 때는 꼭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미 그 이전에 우리의 해상활동은 일본과 중국을 오갈 수 있을 만큼 수준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 해상의 요충지이자 또 비옥한 곡창지대였던 이 영산강 유역을 백제는 욕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한의 마지막 근거지인 영산강 유역은 언제 백제의 복속이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아파트 고분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금동신발이 출토된 96석실입니다. 이때 봉분이 만들어졌고 그 뒤로 새로운 석실이 대거 들어서게 됩니다. 이미 기존에 이 만들어진 봉분의 경사면을 파내고 만들었다고 해서 일면 지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쪽면에 있는 이 석실들도 그와 비슷한 방식인데 시기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까지.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새로운 석실들은 이 돌을 잘 다듬어서 만든 판석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식과 판석조라는 점, 이것은 같은 시기 그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의 석실분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은으로 만든 관식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 관인계급엔 16품이 있는데 6품 이상은 은제 관식을 단 관모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엔 백제의 지방관이 있었던 거죠. 영산강 유역이 언제 백제의 복속이 됐는지 그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마 6세기 중반에 그 백제의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산강 유역의 경제력과 문화 그리고 해상 능력이 백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아파트 고분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그것은 후기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조성됐기 때문이고 비록 정치 체제는 변했어도 토착 세력은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분을 통해서
고대 영산강 유역에 있던 사람들이 훌륭한 문화를 이루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주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역사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묻혀 있을 겁니다.